지금부터 제1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주제는 북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쟁점이고 한 분의 주제 발표와 세 분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제1주제의 발표와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한명섭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명섭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법무법인 한미에서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시면서 북한대학원 대학교 및 국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도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통일법제 특강 등이 있고 그 외에도 통일법제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계시는 통일법학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이십니다. 제1주제의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에 대해서는 한명섭 변호사님께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명섭 변호사님께 제1주제 발표와 토론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명섭 변호사입니다. 앞에 기조 발표 내용이 워낙 충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원래 70분인데 상당 부분은 기조 발표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능한 조금 전략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맞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이미 다 배포된 자료에 프로필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법무법인 화우의 한수연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자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고등법원의 송진호 판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련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세 번째 토론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은정 교수님이십니다. 예, 오늘 발제자, 토론자 모두 북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는 실무를 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많은 연구, 학술 논문을 발표해 주신 분들이라 상당히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발제자에게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토론자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의견과 질의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 안배에 있어서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전에 오늘 발제문과 토론문을 보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조 발제에서 관련 내용들이 상당히 주권 면제 내용이랄지 이런 게 나와서 북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내용은 북한이라는 실체의 그 소송 당사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또 이 플로에 계신 분들도 평소 관심이 많으신 많이 두고 계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또 추가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회자가 말이 길면 안 되는데 이 북한 관련 문제가 항상 복잡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분단국가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분단국이라는 게 세계에 한 20-30개 정도 국가만 돼도 분단국 관계 법리가 별도로 발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보니 분단국 관계에 대한 어떤 법리가 제대로 발달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혼자 고민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 그 핵심에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상호 부인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국내법적 논리가 먼저 적용되고 어떤 분야는 국제법적 논리에 따라야 되는 또 분야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가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해배상 소송도 그런 영역도 좀 겹치죠. 국내법적 영역과 국제법적 영역이 겹치고 또 북한이 반국가 단체로서의 지위와 또 교류협력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 어떻게 봐야 될지도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학술적으로만 헷갈리면 좋은데 이제 소송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또 법조인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네 분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각자 말씀드린 대로 발제자와 토론자
변호사에게 시간 안배에 있어서 차등을 안 두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급적 15분은 안 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수연 변호사님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서 많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이렇고요. 네, 이제 여기 존경하는 한명석 변호사님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북한 관련해서 전문가 선배분들, 판사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이 문제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앞서 설명해주신 그 김영률 회장님께서 발표해주신 자료 중에 명지총회사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회사 이제 사건 제가 담당해서 판결까지 이제 받아 보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 실무자적 고민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들은 이제 판사님과 여러 변호사님, 선배 교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제가 어떻게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됐는지 초반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의 최전선, 이 고요한 바다 마을에 들이닥친 170여 발의 포탄, 평화롭던 섬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6.25 전쟁 이후 벌어진 민간 지역을 향한 북한의 첫 도발,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오늘은 11월 23일입니다. 잘 아시는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정식 명칭으로 포격전으로 최근 이제 명칭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주민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근 부대에서는 이 해상 사격 훈련이 한창이었는데요. 훈련 종료 10분 지났을까요? 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연평도 일대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가옥 10여 채가 파손되었고요. 민간 지역에 포격이 계속 떨어졌던 정말 위태로운 상황. 아마 우리 군 역시 대응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 국지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최고 수준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서 전군이 경계 태세에 돌입했죠. 이 북한은 2차 포격을 시행하면서 이 교전을 이어가려는 듯 했지만 포격을 중지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북한은 이 연평도를 향해 무려 170여 발의 포탄을 발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요, 민간인과 해병대원 4명이 사망했고요,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가 이 종전 아닌 휴전, 이런 상황에 살고 있구나,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구나, 정말 정신을 번뜩 들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올해가 벌써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 희생된 연평도 주민들과 연평도 군인 그리고 가족들에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이겠죠. 연평도에 피어올랐던 포탄 연기를 떠올리며 오늘 꼭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입니다. 이걸로 해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도 2분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건을 보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선배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거 북한에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실무자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온 대답들이 그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 소송이 된다고 해도 소장을 어떻게 송달해야 되냐? 이것도 어떻게 집행해야 되냐? 북한의 자산을 어떻게 압류하냐? 판결만 받아서 뭐 하냐? 이런 식의 대답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구글링을 해 봤을 때 이제 그 날짜 보시면 2010년 7월경만 해도 벌써 미 연방법원에서 북한 테러로 유죄 판결들이 나오면서 그 7,800만 달러를 배상하라 이런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들이 그 당시에도 이미 미국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또 찾아봤더니 북한 시티그룹이 보유하고 북한 자산을 압류해라라고 미 연방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하시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손해배상 채권, 뭐 북한에 대한 채권을 계속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신문 기사 상으로도 북한이 예전에 빌렸던 많은 대외 부채들과 관련해서 북한 채권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유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북한에 대한 채권 회수를 포기하려다가 북한이 왠지 개방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다시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 싶어서 하다가 제가 이제 유학 김에 2017년도에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의 구제 방안 연구라는 별로 뭐 학술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실무적인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걸 하게 됐고요. 이때 제 연구의 주된 내용은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집행이 어렵게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앞서 말씀해 주신 원비어 사건이나 이런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보증을 해서 신용을 강화하고 유동화시켜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채권을 좀 집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실무적인 좀 고민을 했고 근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결국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냥 제 생각을 간략히 정리한 논문을 한번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결국 제가 이제 관련 소송까지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긴 했는데 미국의 사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런 여러 가지 북한 이런 국가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슈랏 하딘이라는 이스라엘 로펌 내지 단체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여기서 많은 참고를 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하는 이런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슈랏 하딘이 그 북한이 그 테러를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 테러를 북한이 지원했다. 그래서 슈랏 하딘이 지원을 해서 미 연방법원에 그 피해자들을 통해서 소를 제기하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판결까지 받아내는 이런 국면이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은 이제 국가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서 저희와는 좀 다른 국면은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미 연방법원이 판결을 이제 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 김동식 목사님 납치 사건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채권 판결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세부적으로는 미국 판결 같은 경우에 공시송달이 과연 되는가 해서 최근에 그 페덱스나 이런 걸 통한 송달 평양에 대한 송달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다만 테러 지원국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했다는 점은 이제 참고할 만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슈랏 하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판결만 받은 게 아니라 몰수를 하려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북한 자산 저 배를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들을 압류하려고 여러 전 세계 국가에서 엄청난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게 외교적 노력,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그 국가에 여러 가지 사정상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도 기각되기도 하고 이것처럼 몰수되기도 하였는데 이런 노력들이 지금 또 미국에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의 경우는 뒷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판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다 정리를 해주실 거라서 저는 이제 문제 제기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당연히 북한에 대한 국가성 인정이 법리적인 부분에서 잘 쉽지 않다. 특히 저희 같은 실무가들은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니까 북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실무적으로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북한이 법인도 아니고 민사소송법상 그렇다면 결국 비법인 사단성을 인정해 주십사라고 서면을 작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게 저희 실무가로서의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참 북한과의 여러 가지 화해 무드가 조성될 때 여러
저희 이제 의뢰인들을 위해서 의견서들을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 특히 개성공단이나 이런 데 투자를 했던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4대 경협 합의서와 관련된 분쟁 절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중요한 합의서 두 가지,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랑 상사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 북한이 합법적으로 수용을 하거나 또는 무력 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손실을 가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을 남북 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미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보시면 그 절차가 더 여러 가지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측 상사중재위원회 위원분들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지명이 되어 계셨고 약간 비공개로 계신 것 같고 남북 사이에 그런 이제 자료 교환이나 이런 건 잘 되지는 않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상사 분쟁 해결 절차에서 해결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 남북 상사 중재상 당사자 능력이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법제 또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국가성, 법인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냐? 네, 그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역시 법리적으로 정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또는 그에 준하는 중재법상으로는 비법인 사단성 여부로 결국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명지총회사 사건도 하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집행 관련해서 비법인 사단성을 이제 부정하시면서 나온 견해가 판결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이제 대법원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부분까지 저희가 물론 봐야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오래 생각하면서 미국이 북한 또는 북한의 다른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몰수 처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그 공산주의 법의론을 집행 절차에서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공산주의 법의론이란 게 저도 이 분야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공산주의 법의론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북한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명지총회사 다른 법인 이런 것들 막 만들어 가지고 재산을 그쪽 명의로 막 할 수 있는데 그걸 미국처럼 강하게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물론 그 부분 논리를 전제한 건 아니겠지만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건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더해서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3대 세습이라는 거의 군주제적인 이런 국가라고 한다면 북한이 어떤 연평도 사건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북한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하고 판결문을 받았을 때 북한과 관련된 모든 자산, 북한의 법인이든 뭐 별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집행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북한의 실체와 맞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그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깔끔하게 시간 내에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전고등법원의 송진호 판사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의 당사자 능력이라는 문제를 접하고 나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쟁송 관계에서 국가의 당사자 능력이 문제된 사례가 있나를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과연 국가의 당사자 능력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제가 찾기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매우 기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특별히 언급할 필요도 없었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북한이라는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의 당사자 능력의 인정 근거가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외국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미승인 국가의 당사자 능력은 또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북한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국가의 당사자 능력의 인정 근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은 고등학교, 중학교 사회 시간에서부터 잘 알던 개념입니다. 국가법인론이라는 게 정립이 됩니다. 독일의 이제 국법학자들이 국가법인론을 정립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잘 아시는 옐리네크가 국가 3요소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김효전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일반 국가학 책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시원적인 지배력을 장비한 정주하는 국민의 사단 내지 시원적 지배력을 장비한 영토 사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옐리네크가 본인의 저서에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 개념이 현대에도 유효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정법과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이제 행정법을 비롯해서 국가법인론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논의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국제법적으로도 몬테비데오 협약에서 사실상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국가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저명한 국제법학자들이 좀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내세우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유효한 규정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당연한 전제로 법률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의 내부인 기관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국가 외부의 법률 관계는 법규명령, 국가 기관 내부의 법률 관계는 행정규칙, 심지어 현재는 극복이 됐긴 했지만 특별 권력 관계라는 개념, 이런 것이 다 국가 법인론에 기초한 설명들입니다. 이제 국가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국가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럼 국가의 당사자 능력의 인정 근거에 대해서 보면은 민사소송법하고 민법에 법인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규정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 규정을 국가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근거로 직접 거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과 영토 및 정부라는 요소를 갖춘 특수한 공법인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국가 3요소설에 따라서 국가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 대한 당사자 능력의 인정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면 이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국제사법이죠. 국제사법에 보면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다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정이 외국 자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그거는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국 역시 그래서 국가로서 특수한 공법인으로서 속성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승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 질서에서 적법한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또 별도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미승인 국가의 당사자 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미국은 좀 소를 제기할 능력, 원고로서의 당사자 능력과 피고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좀 다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구분한다는 그런 언급이 있는 건 아닌데, 자 이제 보면은 이 미승인 국가 또는 정부에 대한 소송법적인 효력이 보통 3개 쟁점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 능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면제, 주권 면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승인 국가의 행위나 입법에 대한 법적 효과의 인정 여부, 이 3가지 논의가 보통은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할 능력에 관한 사례로 제가 2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부인을 한 케이스죠. 그 두 번째 케이스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법원이 이 동독박물관이라는 데는 결국에는 미국이 승인을 하지 않은 미승인 국가의 기관이고, 서독이 사실은 이 동독박물관에 대해서 서독이 적법한 미국이 승인한 정부 내지 국가로서 이 동독박물관이라고 하는 데를 대리해서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 이 동독박물관에 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근저에 깔린 게 동독이라는 나라 승인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어떤 이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독박물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정부에서 연방대법원이 이런 이제 의견을 받습니다. 당시 동독과 서독과 사이의 관계가 이전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조약이 아마 체결되는 이제 그 시점을 전후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가 동독의 사법적인 접근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방법원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국이 소를 제기할 능력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게 한 1960년대까지는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어떤 국가를 승인한다, 승인하지 않는다라는 게 상당히 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가면서 좀 다소 정부에서 그걸 명확하게 내세우는 입장에서 좀 물러납니다. 약간 모호한 입장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언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정부의 의견대로 그냥 미승인 국가면은 소를 제기할 능력이 없지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 정부의 어떤 명확한 태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법 교과서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단정적으로 1960년대 이전의 입장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그냥 정부에서 부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현재의 입장은 그것보다는 약간 복잡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원고로서의 당사자 능력과 피고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구분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 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행위에 어떤 내재된 능동성이나 적극성에 비춰볼 때 국가 승인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예양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로서의 지위의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유 외에도 외국인 불법행위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로 피고로서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사례를 제가 한번 거기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명확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교과서라든가 아니면은 주에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참조를 해서 기재를 했는데 여기에 관한 명시적인 어떤 판례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43페이지 보시면은 조선 영화 수출입사 등을 북한의 행정기관으로 보고 북한법에 따라 그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법정지법인 민사소송법을 적용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최고재판소의 사례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에 대한 당사자 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세 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서 제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승인 국가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거기서 직접적으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국가의 승인이라는 게 외교적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법적인 법률 관계에서까지 국가의 승인 여부에 따라 당사자 능력을 달리 판단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법적인 법률 관계에서 타인과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인 자연인, 법인으로서의 사단 및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은 모두 권리 능력과 그에 대응하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법의 중거법에 관해서도 미승인 국가의 법규가 중거법으로 적용되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견해가 이미 1932년 오슬로 국제법학자회의의 결의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국가로서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의 국가로서 성립했다면 그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법적인 영역에서는 권리 능력을 가지고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은 이 견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피고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소를 제기한 사람의 재판 청구권을 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승인 국가가 민사법적 법률 관계에서 권리 능력을 가지고 동등한 주체로 계약 체결에 참여를 했는데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에도 좀 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경우를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민사법률 관계에서 권리 능력 및 당사자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국가 승인 여부하고 논리적으로 반드시 결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한은 외국 또는 외국 법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아까도 이제 언급된 사례들을 보면은 북한을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가 권리구제 필요성이 상당히 높고 또 체제불법이나 정권범죄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재판 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외국에 대한 당사자 능력을 인정을 할 수 없다, 미승인국에 대한 당사자 능력을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규범 영역의 적용 여부를 다시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과 사이에서 교류협력의 당사자로서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북한을 대등한 주체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는 북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외국이라고 보진 않더라도 저희가 보통 잘 설명하는 개념으로 외국에 준하는 단체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것도 적용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런 입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매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리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국가는 앞서 본 것처럼 국가의 요소를 갖추며 성립하는 특수한 공법인입니다. 어떤 등기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하지도 않고 스스로 제정한 헌법을 통해서 자기 정당성을 취득을 합니다. 공인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국가의 법 질서에서 그 국가가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게 마치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고 있지만 현재의 법 질서에서 공인되지 않았다, 인가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비법인 사단과 유사하다라는 그런 논리 구조를 통해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대법원 판례에서 기존에 그런 비법인 사단성의 인정에 대해서 유명한 판례들이 이제 있는데 다들 아시는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만약에 국가의 비법인 사단성을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에 대한 그 대법원의 법리는 국가 자체가 아니라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단체로서 민법상 사단과 등기 여부를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부합하는 것이지 국가의 본질과는 무관합니다. 결국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이제 기초적인 그런 원리, 국가의 3요소설, 그런 국가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사단성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의 비법인 사단에 대한 판결을 적용할 게 아니라 국가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여부를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강제 집행에 있어서만 그 강대국의 위상을 발휘하는 줄 알았더니 당사자 능력도 원픽으로 구별하는 거 보니까 역시 강대국인가 봅니다. 이어서 현두른 변호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두린 변호사입니다. 발제문을 중심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제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해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방법원 2022년 선고는 북한이 국가도 아니고 비법인 사단도 아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북한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발제자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면서도 다만 우리나라 국민 보호를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비법인 사단 정도의 지위는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토론자 역시 민사소송에서 북한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는 위 판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절대적 주권 면제론이 한동안 인정되다가 19세기 이후에는 제한적 주권 면제론이 대세인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199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제한적 주권 면제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만한 우려가 없는 한 외국을 상대로 민사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외국, 즉 국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신금 소송에서는 이제 1심 법원에서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비법인 사단이나 주의 통솔 체계를 갖춘 사실상의 지방 정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여기에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만 요약하자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면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 사명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 수립 추진 규정, 그를 구현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이제 남북한 관계를 어떤 특수관계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또 특히 남북합의서 제1조에서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이제 북한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는 비록 국가는 아니더라도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통치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조직으로서의 실체와 그 제도, 법령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구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남북한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해서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비법인 사단 인정 여부입니다. 발제자께서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다만 그 민사법적 국면을 위해서 비법인 사단 정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법인 사단이란 사적인 조직이나 단체에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북한과 같이 국가에 준하는 공적인 조직, 단체, 공법인에 대해서
비법인 사단의 지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적절한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둘째, 북한의 이중적 지위, 남북한 특수관계론 입장에서 보더라도 비법인 사단성에 관한 논의는 부적절합니다. 비법인 사단성에 관한 논의는 민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의 해석 및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 및 북한 주민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주장은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의 구별력을 인정해서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 단체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이 북한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때에만 통용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 제4조, 남북관계발전법 등 그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고려해 보면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상대방입니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만 인식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현실이나 우리나라 남북관계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도와 법령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입장은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6조에서 북한의 법령을 중거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그 다음에 2007년 신설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북한에서 이루어진 혼인도 대한민국 법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 민법에서는 민사법률관과에서 국가의 권리 능력 또는 당사자 능력을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을 위해서도 북한의 비법인 사단 인정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신분 판결에서 내린 결론과 같이 현행 법리로 하자면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기에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발제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여러 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미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법원은 북한의 당사자 능력을 당연히 인정하였고 다만 북한이 주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북한의 당사자 능력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판결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남북 교류 및 상호주의적 관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평화 통일을 위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은 북한 당국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추신금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권리 능력이나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나 당사자 능력이 없는 단체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북한 민법 제11조는 법률관과의 당사자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당사자로 되고 그 밖에 북한 영역 안에 창설된 합영 학자기업 그리고 그 법이 인정한 다른 나라의 법인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 인정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도 이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북한 역시 우리나라 기업 단체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부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남북 교류와 상호주의적 관점에서라도 북한이나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비록 규범적으로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는 북한은 적어도 외국에 준하는 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제문에 언급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추신금 판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준거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추신금 판결에서 법원은 북한의 헌법이나 민법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법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준거법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률가의 의견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가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제 북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남한의 법원에서 준거법으로 북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볼 경우에 북한법은 남한의 법원에서 적용될 수 없고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거나 아니면 그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경우에 북한법을 남한의 법원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준국제사법상으로 북한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제사법 학자들을 보면은 주로 다수의 견해가 국제법 또는 공법상으로 승인되지 않은 국가의 법률이라 하더라도 사법관계에서는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우리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법령은 우리나라 민사재판소의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북한법의 적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의 근본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국제사법 제23조에 따라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편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과정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견해든 간에 북한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북한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없다는 위 판결의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북한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려면은 북한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지금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광 등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예전과 같이 활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류와 협력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분쟁은 주로 손해배상의 문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북한의 손해배상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법 이론적 측면을 떠나서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북한 내에서 교류와 협력 사업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그 발생 지역이 대부분 북한 지역이다 보니 관련 사건이 남한의 법원에 제소된다고 하더라도 분쟁 해결의 준거법으로 북한법을 적용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손해배상이 없다면은 어쩔 수 없이 남한의 손해배상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도 손해배상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연구도 없이 남한의 손해배상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진행이 된다면은 나중에는 재판 불능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이해는 소송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제3의 기관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발제문과 관련해서 발제자에 대한 질문으로 저희 토론을 마감할까 합니다. 발제문에서는 이제 중재 절차를 통해서 우리 법제상 이미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시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남북 상사중재원 구성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이 현실적인 방안인지에 관해서 이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우리 현드림 변호사님 박사 논문 제목이 북한의 손해배상법제 연구입니다.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갑자기 머리가 지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미리 답변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리 질문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은정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의 이은정입니다. 이제 앞에 두 분 토론자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중복되지 않는 쪽에서 간단하게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토론하신 현두륜 변호사님 의견하고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은 이제 인정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추신금 소송의 그 1심에 이제 제가 판결문을 좀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앞에서 이제 김영렬 판사님도 이제 판례를 소개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비적으로 만약에 이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작권 사용료 채권이 북한 당국에는 있지 않고 저작권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청구권의 주체가 이제 될 수 없어서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논거를 제시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사자 능력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법도 그렇고 이제 북한 저작권법도 이제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뭐죠?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제 줄여서 이제 경문협이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경문협이 이제 북한의 이제 저작권료를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저작권자한테 다 전달이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판결문에 보면 이제 2008년까지는 이제 상당한 액수가 이제 북한 측에 전달되었고, 이제 2009년부터는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이제 전달이 안 돼서 지금 우리 법원에 이제 공탁이 됐는데 그 금액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 전부가 저작권자에게 간다 그러면 이제 집행이 안 되지만 그 중에 뭐 몇 프로라도 그게 이제 북한 당국에
이제 그 주체로서 이제 그 받을 수 있다 한다면, 그게 확인된다면 이제 거기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또 여기에서 앞에서 또 현두련 변호사님이 이제 북한에 그런 이제 법들이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는 그 법치주의니까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지만,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하고는 좀 이제 다른 규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위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중국도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법 위에 있고, 그러니까 정치가 우위에 있으니까요. 그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제 북한 헌법 11조에 보면 그 조선 노동당의 이제 그 영도하에 모든 활동을 이제 진행하니까, 그런 이제 조선 노동당의 그런 뭐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법 위에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은 이제 앞에서 그 송진호 판사님이 이제 군주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이런 것들이 또 그 당에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북한의 어떤 그 법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북한에서는 이게 법 플러스 이제 다른 것이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발표자께서 그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에 구제 반응한 연구라는 훌륭한 논문을 쓰셔서 제가 이제 잠깐 봤는데, 이제 거기에 어떤 특례법의 제정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채권의 구제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에 넣었습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현정 교수님 뭐 저랑 같이 통일과 북한법 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시는데 사회자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전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상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몇 말씀 드리면,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저는 사실 이거 집행 못하면 뭐 하나 싶었는데, 그걸 뭐 유동화 채권으로 해서 유동화 과정 거쳐가지고 나중에 통일되면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통일되면 통일 한국이 북한의 채무를 다 승계해야 되는가 하는 또 별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유해 채무인지 아닌지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리고 뭐 이 경문역 따지다 보니까 또 아까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이게 북한 아까 공산주의라고 표현하셨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그 재산의 그 주체, 국가와 협동단체 또는 사회협동단체 소속이라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재산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집행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고민도 해보고, 또 국가와 지금 당사자 능력을 계속 결부시켜서 생각하는데, 오늘날 국제경제법 측면에서는 이게 하나의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법적 분야에서 국가성보다는. 우리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약 체결 현황 살펴보면 우리가 국가로 승인 안 한 대만이나 또 중국의 일부인 뭐 홍콩, 마카오하고도 조약 체결합니다. 관세법, 독자적인 관세법의 주체냐, 관세의 주체냐 아니냐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별도로 국가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또 활동하는 그런 영역들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고민할 거리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런 고민거리가 늘어날수록 또 거기에 대한 연구와 뭐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플로에 계신 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 참여하신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다들 전문가시라 뭐 의견들이 많으실 텐데 가급적 의견보다는 질문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뭐 당장 지금 없으시니까 우선 그러면 뭐 누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토론자들께서 뭐 질문하신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발제자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게 그 남북 상사 중재 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이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지 이걸 말씀을 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저희 회사 옆에 있는 그 상사중재원 안에 있는 기구로 이제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북한 쪽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능은 하지는 못하고 그 상사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상 한쪽이 안 됐을 때 다른 한쪽만의 그걸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해서 사실상은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남북한 사이가 좋아졌을 때 그 저희 의뢰인들 특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련해서 여러 재산적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손해배상 관련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첫 번째 준거가 바로 이 남북 상사 중재 절차이기 때문에 그럼 그 절차가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까지는 소멸시효라든가 그런 문제가 봉멸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께서도 북한을 상대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결국 법원에서는 안 되고 상사중재밖에 안 남는다면 결국 남북 상사중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채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은정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그 저희가 쓴 논문 부분에 이제 결국은 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법원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명지총회사 관련해서 첫 번째 이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첫 번째 주의적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혹시 존재해도 소멸시효가 도가했다. 소멸시효는 북한법상 도가했고 우리나라 법상도 도가했다. 이런 식으로 다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대금 채무 자체가 인정이 안 돼서 뒷부분 판단은 받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도 이렇게 유심히 봐주셨고 그래서 그 당사자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그 의견은 없으셨었는데 지금 이제 추신금 소송이 되면 판결이 나오면서 이런 다시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특례법이 있으시면 훨씬 이혼 사건과 같이 이런 사건이 많아질 것 같으면 특례법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북한의 민사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 관련해서는 결국 뭐 재산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미국에 뭐 재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미국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금융망 안에 존재하는 북한 재산이 존재하고 그 부분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 외에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차피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한국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면 한국이 그 부분을 조금 빨리 피해자한테 전액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좀 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런 거 다 특례법이 되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제가 계속 그 외부에 알려지고 공표되는 것 참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중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에 남은 그분들의 가족들이 북한 법원에다가 이런 유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북한의 재판이라는 게 우리처럼 손해배상 그 책임의 범위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뭐 미국식으로다가 수천억에 당하는 그런 손해배상 판결을 했을 때 또 공시송달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 정부 보고 와서 소송에 대응하라 했을 때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게 거꾸로를 반대의 그 현상을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뭐 가급적 외부에 좀 안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세션이 또 새로운 주제가 되기 때문에 좀 일찍 마쳤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걸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1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1주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을 가진 뒤에 4시 40분부터 제2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